철학, 자, 교육 철학은 첫 번째, 교육학과 철학이 합치는 게 교육 철학입니다. 교육하고 철학. 우리가 아까 교육을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교육을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철학은 뭔가 하면 따져보는 것. 뭐 철학과 나온 사람이 이렇게 따져보기를 좋아하는데, 철학은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육과 철학이 두 가지 합치는 게 교육 철학입니다. 그러면 교육에 관한 내용, 교육 철학이 두 가지 교육과 철학이 합쳐지면서 교육은 내용 파트를 맡고 철학은 방법 파트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한 내용을 철학적 방법으로 연구해보자는 것이 교육 철학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한 내용이 뭔가 아까 인간 변화를 철학적 방법으로 따져보는 방법으로 연구해보자는 것이 교육 철학입니다. 따져볼 좀 더 뭐 전문 용어로 어려운 용어로 분석해본다 이렇게 분석해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철학은 이렇게 따져보는 기능, 분석적 기능이 있으면 분석적 기능. 따져보고 그 다음에 또 따진다는 것은 잘잘못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평가적 기능, 다른 말로 비판적 기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적 기능도 있고 분석적 기능, 철학에는 평가적 기능, 분석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 철학이 합쳐서 교육 철학, 교육적 내용을 철학적 방법으로 연구해보자는 것이 교육 철학인데, 교육은 결국 인간을 변화하는 것이, 인간 변화가 교육의 전체 어떤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교육학 중에서 아까 교육 철학은 왜 인간을 변화시키는가, 그래서 인간 변화의 방향, 여기에 관련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 이념이고 목적이고 목표. 또 포괄적 상위 개념이 이념이고 중간이 목적이고 그와 하위의 구체적 개념이 목표였습니다. 이런 이념, 목적, 목표를 정할 때 이 철학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교육학에 아까 교육 심리도 있고 교육 행정도 있고 교육공학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그중에 교육 철학은 교육의 어떤 방향을 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왜 가르치는가? 왜 배우는가? 왜 인간을 변화시키는가? 왜에 해당하는 것? 이 왜가 교육의 방향인 방향. 그래서 결국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육이라면 교육 철학은 인간을 변화했던 방향을 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에 대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이 사변적 기능입니다. 이 사변이라는 것은 아까 사라는 것은 생각사자고 변은 말할 변자입니다. 생각을 말하는 기능. 아무튼 뭐 할 생각이냐? 이번 주말에 뭐 할 생각이냐? 이렇게 사변이라는 것은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기능이 사변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철학에는 이렇게 평가적 기능, 분석적 기능, 사변적 기능 이 세 가지가 기본에 있습니다. 이걸 다 합쳐서 짬뽕해서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종합적 기능 또는 통합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네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인데 종합적 기능 합쳐서 네 가지. 따라서요. 분석적 기능, 평가적 기능, 사변적 기능, 종합적 기능. 자, 이 네 가지인데, 이 분석은 이게 따져본다는 건데,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 제대로 쓴 것인가. 그래서 정확하게 따져보는 것이 분석적인. 그래서 분석 철학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어떤 교육적 개념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분석 철학입니다. 그래서 분석적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 분석 철학입니다. 그래서 철학에는 이 평가적 기능, 분석적 기능, 사변적 기능, 종합적 기능 이 네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이 교육 철학이 기본적으로 어떤 교육의 방향을 정하는데 여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외에도 부수적으로 개념을 정할 때 교육이 무엇인가 정할 때도 철학이 사용되고 또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무엇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크게 교육학의 영역이 무엇을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누면 무엇을 어떻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 가지는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하나 더 합치면 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눌 때 무엇을 어떻게 얼마 세 가지 나누면 이 왜에 해당하도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 그래서 무엇에 해당하는 것을 또 두로 나누지만 왜와 무엇을 이렇게 나누는데 목표와 내용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목표는 내용의 어떤 방향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할 때도 무엇을 가르칠까 정할 때도 철학이 사용되고 또 어떻게 가르칠까 또 어떻게 방법에도 철학이 영향을 미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왜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외에도 무엇을 어떻게 해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철학과 심리학이 교육학에 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교육학을 만들 때 철학하고 심리학 두 가지를 합쳐서 이 교육학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교육사회학이 들어오고 교육공학이 들어오고 뭐 교육행정이 들어오고 등등 들어와서 지금은 교육학이 엄청 넓어졌는데 초기에 처음 교육학을 만들 때는 교육철학과 교육심리 두 파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와서 어떤 이념이나 방향을 정하고 심리학이 어떤 방법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이 방향, 이념 중심으로 목적, 목표에도 영향을 미치고 개념에도 내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더 간접적으로는 방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마디로 교육학의 전 영역에 철학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이 평가 기능, 분석, 사변, 종합 기능 이 네 가지 기능이 교육의 철학적 기본적 기능이 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철학은 아까 따져보는 것인데 이 따져보고 나온 지식들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 이것이 이제 철학에서 출발해서 나온 것인데 이런 지식에도 만들어지는 과정에 따라 이렇게 연역적 지식과 귀납적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배울 때 연역법과 귀납법. 귀납법은 구체적 사실에서 공통의 객관적 사실, 공통의 사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개개의 사실에서 공통 사실을 한번 더 개개의 사실에서 공통의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귀납법이고 연역 지식은 공통의 지식에서 개별적 사실을 이렇게 추론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의 지식에서 개별적 경험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연역적 지식이라면 개별적 경험에서 공통의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귀납적 지식입니다. 그래서 귀납법에 의해서 만드는 지식이 귀납적 지식이고 연역법에 의해서 만드는 지식이 연역적 지식입니다. 주로 이렇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해서 가르친다, 시킨다, 변화시키는 이런 측면을 강조한 사람들은 연역적 지식을 더 강조하고 그냥 아까 서술적 입장, 배우는 것이다. 무엇을 배울 것이에요. 배우는 것에 중점을 두는 사람들은 귀납적 지식을 더 강조합니다. 개개의 경험에서 공통 지식을 추출하는 귀납적 지식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 경험에서 따져보고 거기서 공통지식을 만들어내는 공통지식 따져서 구체적 사실을 만들어내거나 그 사이에 철학이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납적 지식들은 또 이렇게 방법적 지식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연역적 지식은 명제적 지식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명제라는 것은 방법은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 운전하는 방법,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 노트북을 사용하는 방법,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런 방법에 관한 지식. 우리가 스마트폰 새로 사면 이거 어떻게 사용하지 하면 고민하면서 막 해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 버튼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스마트폰 이렇게 문자를 보낼 때 진동을 안 하게 하는 방법 없을까?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해서 해결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방법들,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 방법들 지식입니다. 컴퓨터, 이거 키보드 영타 한타 자꾸 옮기지 않고 영타로 고정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해결하는 방법, 없애는 방법 뭔가? 이런 것들을 방법에 관한 지식이 방법적 지식인데 반대로 명제적 지식은 명제 지식이라는 것은 참과 거짓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옳다, 그러다. 방법은 할 줄 안다, 모른다도 있지, 틀렸다, 맞다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틀렸다, 맞다, 참과 거짓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명제적 지식입니다. 또 명제적 지식에는 또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규범적 지식과 논리적 지식, 사실적 지식. 따라서요. 연역적 지식, 귀납적 지식, 명제적 지식, 방법적 지식, 규범적 지식, 논리적 지식, 사실적 지식. 그래서 이 규범적 지식, 논리적, 사실적 다 이 명제적 지식을 세분한 것이며, 명제적 지식은 참 거짓, 진짜와 거짓, 진위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문장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규범적 지식은 이렇게 해야 한다, 뭐 바람직하다, 옳다 이런 내용을 들어있는 지식들입니다. 그래서 문장 속에 뭐 해야 된다, 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하는 것이 좋다, 뭐 하는 게 예쁘다, 뭐 좋다 나쁘다 이런 평가적 판단에 들어있는 것이 규범적 지식입니다. 평가나 가치 판단 이런 거 들어있습니다. 좋다 나쁘다, 해야 한다,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좋다 나쁘다, 뭐 예쁘다, 더럽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이 규범적 지식입니다. 반대로 논리적 지식은 의미를 추론해서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한 지식입니다. 예를 들어 포유류는 스스로 새끼를 낳아서 기르는 동물이다. 총각들은 결혼하지 않는 성년 남자다. 이런 식으로 서술해서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지식이 논리적 지식입니다. 이미 포유류 속에 포자가 뭐가? 잡을 포자고 유자가 전유자입니다. 젖소로 아이 새끼가 젖소를 빨아먹는 그런 동물 의미 들어있습니다. 총각 의미 속에는 결혼하지 않는 성인 남자 의미가 들어있어요. 의미 그걸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지식이 이 논리적 지식. 예를 들어 삼각형. 삼각형은 세 각이 합이 180도인 도형이다. 또는 세 변으로 이루어지는 도형이다. 이런 식으로 삼각형 이미 속에 세 개의 각이 있으니까 3각이니까 각이 3개인 도형입니다. 그래서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이런 지식들이 논리적 지식. 사실적 지식은 객관적 사실에 관한 경험. 객관적 경험은 객관적 사실에 대한 설명입니다. 백두산은 몇 미터다. 2744다. 에베레스트는 8858m다. 한강 길이는 얼마다. 등등 이렇게 서울의 인구는 몇 명이다. 어떤 태양은 이렇게 몇 개의 행성을 가지고 있다. 지구는 자전거 공전을 한다. 이런 등등 객관적 사실에 관한 직접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설명하는 지식이 사실적 지식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이렇게 연역적 지식, 귀납 지식 또는 명제적 지식, 방법 지식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규범적 지식, 논리적 사실 지식 이렇게 구분하는 개념이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이런 용어를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지식을 통해서 이제 얻어진 어떤 철학적 사고 판단을 통해서 얻은 것이 지식인데 결국 철학은 인간을 변화시키기에 인간을 배울 만한 가치 있는가, 가치 있는 지식인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아까 이렇게 평가적 기능, 판단적 기능 그것이 작용됩니다. 그런데 이 철학의 반대는 뭡니까? 철학의 반대는 이 과학입니다. 과학. 철학적이다. 반대가 과학적인데 우리가 철학 중에서도 이렇게 철학 중에서 과학적 지식에 좀 담고 있는 것이고 순수한 철학적 요소가 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철학적 요소는 어떻게 인간은 주로 생각을 다루는 어떤 논리적 관계를 다루는 것이 철학적 입장에 가까운 것이고 또 가시적인 보이는 세계 어떤 인과관계 봄, 여름, 가을, 겨울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진다 이런 것들을 이런 가시적 인과관계 불을 피우면 연기가 난다. 이런 가시적 인과관계를 다루는 것이 과학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 현상을 주로 연구하게 됩니다. 보는 현상. 그런데 철학은 생각을 주로 생각을 다루게 됩니다. 생각이 맞나 틀리냐, 생각이 논리적이냐, 생각.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영역, 이걸 주로 다루는 학문이고, 과학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이 철학 중에서도 이렇게 순수히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영역, 이걸 주로 다루는 것들을 형이상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형이상학. 형태 이상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로 철학 중에서 어떤 과학적 현상학과 눈에 보이는 그것을 주로 다루는 것을 형이학이다. 형이학은 형태 이하니까 눈에 가시적 보입니다. 내 눈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눈 아래에 있으니까 보이는 것입니다. 이 동양에서는 이 형이상학을 주리론이다, 이렇게 원리에 관한 것이다 해서 주리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형태 이하, 형이학을 동양에서는 주기론 이렇게 부릅니다. 기에 관한, 현상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움직임에 관한 것이다. 이건 원리에 관한 것이다. 원리, 이거 움직임에 관한 것. 이런 식으로 형이상학, 형이학, 주리론, 주기론, 이렇게 철학, 과학, 이렇게. 자, 따라서 철학, 생각, 비가시적 영역, 논리적 관계, 형이상학, 주리론, 자, 과학, 자, 현상, 가시적 세계, 인과적 관계, 형이상학, 형이학, 주기론. 그래서 철학 중에서도 순수히 철학, 인간의 생각만 주로 다루는 영역을 형이상학, 주리론 그러고, 자, 철학 중에서도 약간 과학적 요소를 약간 담고 있는 것이 형이학, 주기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철학에서 형이상학과 형이학, 형이상학은 주로 생각을 다루고 머릿속의 생각, 보이지 않는 영역을 다루고, 그다음에 형이학은 보이는 가시적 현상을 주로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가까운 철학이 형이학, 주기론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철학적 내용인데, 임용 수험생이 가장 다 어려워하는 부분이 철학인데, 작년까지는 이렇게 철학 1권 부분이 좀 어려운 파트입니다. 평생교육도 그렇고 다 이렇게 철학도 그렇고 주로 모이지 않는 이렇게 추상적인 다루는 영역이라 좀 어려운데,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교육공학이나 이런 쉬운 영역부터 다뤘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1권부터 철학부터 또는 평생교육부터 다루게 됩니다. 자, 철학에는 이렇게 아까 지금 형이상학과 형이학 두 가지 흐름들이 있습니다. 자, 고대부터 20세기 초반까지는 철학을 이렇게 윗동네, 아랫동네, 형이상학, 형이학, 이 윗동네, 아래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형이상학, 형이학. 그래서 그리스, 로마, 고대 사회에서 중세, 근대, 20세기까지는 그렇게 다뤘습니다. 철학을. 그래서 형이상학, 형이학 이 두 가지인데, 그런데 철학과에서 철학에서 주로 다루는 영역들이 존재론, 따라서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따라서 가치론, 방법론. 이 철학과에서 다루는 영역, 이 네 가지 영역들입니다. 네 가지 영역. 그래서 존재, 이 철학적으로 따져서, 철학은 따져서 뭘 찾는 어떤 가르칠 만한 지식, 배울 만한 지식. 다른 말로 가르칠 만한 진리, 배울 만한 진리. 인간을 변화에 사용할 만한 그런 진리를 찾는 것이 철학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진리가 어디에 존재하는가? 어디에 존재하는가? 그의 존재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신세계 존재, 이 생각 속에 존재한다. 정신 속에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관념론 부르는 관념론. 관념 속에 있다, 관념론. 아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세계에 진리가 있다. 한번 물질 속에, 현상 속에, 물질 세계, 현상 속에 여기에 진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실제론입니다. 실제론. 그래서 존재론에 대해서는 관념론과 실제론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속에 있다. 또는 이제 물질 속에 있다. 이렇게 보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거기서 두 가지 흐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정신 속에 있는 게 진리, 아니 물질 속에 진리가 있다고 봅니까? 자, 이 정신 속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오른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물질 세계에 있다는 사람 왼손 들어보세요. 둘 다 안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쪽에 철학자 중에 뭐 여기 주장하는 사람, 여기 주장하는 사람 반반입니다. 대부분 다 철학자들도. 이쪽에 있다는 사람, 이쪽에 있다는 사람. 이쪽에 있다는 사람은 명분이나 정신세계, 이렇게 감정, 이런 걸 많이 따질 것이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실리를 많이 따질 것입니다. 친구들과 다툼해서 명분을 세울 것인가, 실리를 따질 것인가. 명분을 좋아하는 사람, 실리를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 또 있듯이, 철학자들도 관념, 정신 속에, 관념 속에 진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과, 물질 속에, 현상 속에, 가시세계, 물질 세계 속에 진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두 가지 입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윗동네 사람들, 아랫동네 사람들, 이렇게 철학자들도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그 다음 인식론. 인식론은 진리가 뭐 어디에 있다, 여기 뭐 머릿속에 있던, 머리 밖에 있던, 생각 속에 있던, 생각 밖에 있던, 그것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거기 있다면. 진리가 하늘에 있든, 땅 밑에 있든, 마음속에 있든, 머릿속에 있든, 그걸 어떻게 아느냐.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랑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 마음속에 있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마음을 이렇게 열어봐요? 그러면 상대방이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진짜 사랑할까 안 할까? 어떻게 확인해요? 느낌으로. 어떻게 할 때 그 느껴져요? 선물을 많이 주면, 뽀뽀를 많이 해주면, 아니 문자를 자주 보내주면, 그럼 어떻게 하면? 정말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주면, 등등 이렇게 뭐 사실 거기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게 인식론입니다. 인식. 진리가 마음속에 있다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또는 물질 속에 있다면 그것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인식론입니다. 여기에 진리가 어디에 있다, 진리가 있다면 뭐 생각 속에 있던, 머리 속에 있던, 마음 속에 있던, 내부에서 인간 내부 속에 있던, 또는 외부에 있던, 인간 밖에 물질 속에, 현상 속에 있다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거기 있는지 없는지. 그걸 이제 인식론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그래서 정신세계에 있다는 사람, 관념 없는 사람들은 이성론입니다. 이성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남자친구가 사랑한다면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 그건 가슴으로 안다는데, 이 사람은 생각 속에서는 이성론, 합리적 이성, 합리적 생각 속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보고 그 진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식론에서는 이성론과, 다른 말로 이건 합리론 이렇게 부릅니다. 또는 경험론. 직접 경험해보고 알 수 있다. 물질 속에, 한마디로 현상 속에 진리가 있으니까 그 속에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경험을 통해서 직접 부딪혀보고 안다는 것입니다. 경험론. 그래서 실제로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인식론에서는 경험론을 주장하고, 관념론 사람들은 인식론에서는 이성론을 주장합니다. 이성론을 다른 말로 합리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배울 때 합리론, 경험론, 이것은 인식론 계열에 속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가? 진리가 거기 있다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다음에 하나는 또 가치론. 가치. 그렇다면 진리가 거기 있더라도, 거기 있다면 그 진리를 뭐 여기 머릿속에 있든 물질 속에 있든 그렇게 있다면 그것을 우리 삶의 아까 교육은 인간 변화인데 인간을 변화시킬 가치 있는가? 그 진리를 가지고 인간에게 필요한가 말이야. 한마디로 인간이 그 진리를 배울 가치가 있는가? 또는 가르칠 가치가 있는가? 이 가치론입니다. 가치론. 그래서 모든 진리를 다 가르칠 가치, 배울 가치가 있는가? 진리가 뭐 수많은 진리가 있다면 그걸 다 우리가 배울 가치가 있는가? 뭐 어떤 것이, 어떤 진리가 배울 가치가 있는가? 이 가치론입니다. 가치론. 그럼 가치론 속에서 관념론 사람들, 이성론 사람들은 불변하는 것, 자 머릿속에 있고 그것을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그 중에서도 불변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이런 진리만 가르칠 가치가 있다, 또는 배울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가르침을 좋아하니까 결국 불변하는 지식, 불변한 진리만 가르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변하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은 절대주의다. 그런 절대주의. 반대로 이 실제로는 사람들, 경험 없는 사람들은 진리라는 것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고 변한다. 가변적이다. 변화한다. 이렇게 보면 변한다. 그래서 변하는 지식, 그것도 다 가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상대주의로 불러요. 상대주의. 그래서 절대주의, 상대주의. 절대주의는 불변하는 것만 가르칠 가치가 있고 배울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변하는 가치도 가르칠 가치가 있고 배울 가치 있다. 주로 이 사람들은 가르치는 걸 강조하니까 불변하는 진리만 가르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이 사람들은 변하는 진리도 배울 가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사람들은 상대주의 이렇게. 그러면 그게 진리를 알 수도, 그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진리인지 알릴 방법이 뭔가? 방법론이에요. 방법. 어떤 방법으로 그 진리인지 입증할 것인가? 방법론입니다. 그 방법에서 이 관념 없는 사람은 연역법으로 공통의 진리를 먼저 알려주고 그것을 구체적 사실에 적용해서 알려주면 된다 이렇게 보고, 이 사람들은 귀납품, 개개의 사실을 경험해서 거기서 공통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 그래서 귀납법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귀납법에 나온 아까 지식이 귀납적 지식이고, 연역법에 의해서 나온 지식이 연역적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관념론, 이성론, 절대주의, 연역법 있는 사람들은 연역적 지식을 더 강조하게 되고, 이 사람들은 형이학 사람, 실제론, 경험론, 상대주의 있는 사람들은 귀납법을 쓰는 사람은 귀납적 지식을 더 중시합니다. 그래서 자, 큰 흐름들은 이 두 가지, 윗동네 사람, 아랫동네 사람들. 따라서요. 자, 형이상학, 주리론, 관념론, 자, 합리론, 절대주의, 연역법, 자, 형이학, 주기론, 실제론, 경험론, 상대주의, 귀납법. 자, 이렇게 해서 이 아랫동네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실제론, 경험론, 상대주의, 귀납법 이런 것을 주로 강조합니다. 물론 이렇게 가끔 이렇게 윗동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아랫동네 사람 이런 흐름을 연결하는 것이 논리적 일관성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론 사람들, 형이학 사람들은 경험론을 많이 강조하고 귀납법을 많이 강조합니다. 형이상 사람들은 관념론, 합리론, 절대주의, 연역법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 뭐 철학자 중에서 이렇게 이런 걸 하는데 한두 가지 이렇게 서로 뒤바뀌는 사람이 있지만 대체로 아랫동네 사람들은 이쪽을, 윗동네 사람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그게 왜 논리적 일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19세기까지, 특히 이제 20세기 초반까지는 철학을 이렇게 윗동네, 아랫동네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두 가지 계열로. 이런 흐름들. 그래서 존재론에는 관념론, 실제론이 있고, 인식론에는 합리론, 경험론이 있고, 가치론에서는 절대주의, 상대주의가 있고, 방법론에는 연역법, 귀납법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철학과에서 배우는 영역이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방법 이 네 가지 영역들을 배우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큰 틀에 이렇게 큰 두 가지 흐름들이 있고, 그걸 세분화시켜서 점점 배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 기본 틀을 항상 기억하세요. 이렇게 관념론, 합리론, 절대주의, 연역법. 여기는 형이학은 실제론, 경험론, 상대주의, 귀납법. 이 두 가지 요거 알면 이제 교육 철학은 거의 대부분 다 한 것입니다. 어차피 여기서 이제 갈라져 나가는 세부 설명입니다. 그래서 윗동네인가 아랫동네인가. 교육 철학 시험 문제 어차피 지문이 윗동네 4개가 나오면 아랫동네 하나 나옵니다. 또 아랫동네 4개면 윗동네 하나입니다. 어차피 그 중에 윗동네 아랫동네 구분하는 것입니다. 쭉 설명이 뭐 실제로는 경험론의 상대주의 이런 계열의 설명인가, 형이학에 관한 현상, 뭐 가치적 인과관계 이런 아랫동네 설명인가, 아니면 윗동네 관련되는 설명인가, 지문이 그게 그것만 구분하면 대부분 다 철학을 맞추게 됩니다.
뭐 생각을 주로 다룬다, 논리적 관계를 설명한다, 뭐 비가시적이다, 정신세계를 강조한다, 뭐 이성적, 합리적 사고, 뭐 이런 것을 강조한다. 뭐 절대 불변적인 것, 이런 것을 변하지 않는 것 강조한다. 그다음에 연역적 지식 이런 것을 강조한다. 이런 것들이 다 윗동네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시험 문제 다음 줄 경험론과 관련 없는 거 해도 이런 내용을 찾으면 되고 상대주의에 관련 없는 거 다 이런 것 찾으면 됩니다. 귀납부가 관련 없는 것 하면 다 이런 것 이거 다 찾으면 됩니다. 이쪽 동네는 다 아래 동네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문제 예를 들어 뭐 다음 중 합리론과 관련 없는 것 하면 뭐 이런 것 이런 내용들 설명들 쭉 찾으면 되고 다음에 뭐 자 연역법과 관련 없는 거 찾으면 이 아래 동네 거 쭉 찾으면 됩니다. 다음 관념론과 관련 없는 거 다 이런 아래 동네 설명과 관련되는 것 쭉 찾으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윗동네는 자 따라하세요. 존재론, 관념론, 실제론, 인식론, 합리론, 경험론, 가치론, 절대주의, 상대주의, 방법론, 연역법, 귀납법. 자 이렇게 자, 4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게 이제 2가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좀 더 자, 공부해 나가면요. 2권 27쪽입니다. 자, 아까 이렇게 형이상의 존재론에서 관념론과 실제론 이 2가지 계열이 있는데 이런 관념론 사람들은 주로 이제 이상주의, 이상을 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에 물질을 강조하는 실제론 이런 사람들은 현실주의를 더 강조해요. 현실. 이상과 현실.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이상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사람과 현실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 동양에서는 이황 같은 사람은 좀 관념론에 가까워서 이상주의를 더 좋아하고 이율곡 같은 사람 페이지 쓰고 달라요? 그럼 계속 설명할게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상주의. 자, 이상주의를 강조하는 이황 같은, 서양에서는 뭐 플라톤 같은 사람이 이 관념론을 더 강조하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실제로는 아랫동네 사람이니까 실제론, 이런 것을 더 강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는 이제 중세에 와서는 형이상학적 관념론에 가까운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사람들이고, 또 실제론에 더 가까운 사람은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잘 들어서 이게 이원론, 이론론 이제 설명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설명이 이제 어려워지는데, 진리가 정신세계, 물질 속에 이렇게 2가지 강조하는 이쪽, 정신세계를 강조하는 사람과 아랫동네 물질세계를 강조하는 2가지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 관념 사람들은 이원론입니다. 이건 뭐가, 우리가 보이는 물질세계에 보이는 세계도 있고, 정신세계가 2가지 있다. 진리가 있는데, 그 중에 정신세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가지, 이런 동네와 이런 동네 2가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쪽 동네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정신세계 강조하는 사람 이런 보이는 세계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세계 이런 게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추상적 세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관념론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이론론입니다. 이론론은 뭔가 하면 이런 물질 속에 이런 정신적 요소 다 들어있다.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복숭아 과육처럼 복숭아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자, 아랫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이런 진리가 있으면 그 안에 자, 아까 주리론, 정신세계, 기의 세계, 물질세계. 물질 속에 이렇게 안에 들어있다. 복숭아가 있으면 안에 씨앗이 들어있다. 지구가 있으면 핵이 있듯이 하나라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걸 이론론이다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반대로 이 형이상 세계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자, 아까 기의 세계가 이렇게 따로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의 세계가 따로 있다. 한마디로 정신 세계 있고 물질 세계. 한마디로 이게 육체와 인간의 정신이라면 정신과 육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관념론이에요. 관념론. 이걸 두 가지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원론이다. 이렇게 이원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까 이 아랫동네만 강조하는 이 사람,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고 이 정신석은 이 안에 들어있다. 이미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론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물질, 기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정신세계 강조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 위에 정신세계 딱 하나 더 있다. 별개로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원론 두 가지로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있는데 정신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이 사람은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묶여져 있다. 이렇게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사람은 따로따로 보고 이 사람은 같이 묶여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동기는 앞뒤와 같고 이 복숭아 과육이 있다면 안에 씨앗이 들어있는 처럼 하나로 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쪽 사람들은 어떻게 따로따로 이렇게 보이는 물질세계, 현상세계 따로, 정신세계 따로인데 정신세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원론을 생각하고 이 사람은 이론론이다. 진리는 하나로 묶여져 있다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은 따로따로 이렇게 봅니다. 이 사람들은 정신과 육체가 별개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육체가 사라져서 죽어서 다 없어지더라도 정신은 영혼은 살아있다. 영혼 불멸을 주장하게 되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물질적 현상 속에 정신이 이렇게 육체가 없어지면 정신도 없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 물질 세계를 우리가 인간을 보면 인간 대입하면 이 육체 우리가 육체가 없어지면 정신도 없어진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고 하나 같이 묶여져 있다. 이 사람들은 따로따로 봅니다. 이렇게 육체가 없어지더라도 정신은 살아있다. 별개다. 그런데 정신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남자친구면 남자친구 사귀는데 그 남자친구 나하고 사귀기로 했지만 마음은 아직 옛날 여자를 생각하고 있다. 그럼 그게 완전히 내 남자 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여자한테 갔지만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몸은 거기 갔지만 마음은 나한테 있다. 그러면 그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육체를 더하면 몸이 같다면 이미 마음은 나한테 있더라도 간 것이다 이래 보고 이쪽을 생각한다면은 자 몸은 그 다른 사람과 같지만 마음은 나한테 나 있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정신세계 육체가 따로따로 생각하는 것, 이런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육체가 가면 마음도 간다 이렇게 보고 여기는 육체가 가더라도 마음은 가지 않을 수 있고 육체가 와도 마음은 안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반대로 신의 세계에 사용해 보면 우리가 보는 현상 세계 이외에 신의 세계, 절대적인 신이 보이지 않지만 신의 세계가 존재하고 신의 세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이게 중요하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는 덜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원론, 이론론. 그래서 이황이나 플라톤 같은 사람은 이 관념론을 강조하고 이원론 입장이고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 다음에 실제론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뭐 현실적인 강조하는데 이율곡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이론론 입장 두 가지가 하나로 이렇게 본 입장입니다. 중세 때는
자, 토마스 아퀴나스, 여기는 아구스티누스. 자, 조선시대는 이율곡, 이황. 또는 이제 그리스 시대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서로, 자, 대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쪽 세계를 좀 더 강조한 사람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아래쪽 세계를 더 강조하는 사람. 율곡도 아래쪽 세계를 더 강조하는 사람, 이황은 위쪽 세계를 더 강조하는 사람. 또는 아구스티누스도 위쪽 세계를 더 강조하는 사람,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래쪽 세계를 더 강조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원 이론론, 이것은 이제 나중에 기본반에 가서 설명 또 한번 더 하고 또 이 한국사 나올 때 또 설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전통 철학 이렇게 36쪽 보면, 자, 자연주의가 나오네, 자연주의. 자, 아까 아래쪽에 생각하는 아래쪽 세계가 실제론, 경험론, 귀납법, 변화를 강조하는 아랫동네. 아랫동네를 실제론, 그럼 실제론. 실제주의, 실제론인데. 실제론에 속하는 철학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자연주의, 진보주의, 실용주의, 재건주의.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윗동네에 속하는 이제 관념론에 속하는 철학들이 항존주의, 본질주의. 이렇게 있습니다. 따라서 자, 항존주의, 본질주의. 그 다음에 자연주의, 진보주의, 실용주의, 재건주의. 자, 이 6개는 꼭 기억하세요. 자, 윗동네 중에 더 윗동네에 가까운 것이 항존주의고, 그 다음에 아랫동네 중에 제일 아랫동네는 재건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주의는 아랫동네에 있으면서 약간 윗동네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자연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연주의하고 실용주의를 절충한 것이 진보주의입니다. 진보주의. 그래서 스펙트럼 보면 이제 자연주의, 진보주의, 실용주의, 재건주의 아래로 갈수록 더 실제 세계를 더 강조하고 위는 본질주의, 항존주의 갈수록 더 정신세계, 내부 세계를 더 강조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 또 이렇게 자연주의에도 또 두 가닥으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자연주의에도 주관적 자연주의와 객관적 자연주의. 이 객관적 자연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은 이렇게 코메니우스, 자, 나중에 나오겠지만 17세기에 코메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에 주관적 자연주의, 루소 같은 사람, 18세기 루소가 있는데 좀 더 자연 중에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을 강조한 자연주의인데 그 중에 이제 객관적 자연주의는 눈으로 보이는 외부적으로 가르치는 눈에 보이는 그런 자연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봄이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자, 잎이 열고 가을에는 열매, 겨울에 이제 낙엽 지고 여름은 따뜻하고 겨울은 춥고 물은 높은 낮에는 떨어지고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어떤 자연 현상을 이해하는 자연입니다. 객관적 자연. 한마디로 이 자연주의는 자연에 맞게 그게 자연스러운 자연에 맞게 하는 교육이 자연스러운 교육이다. 자연이라는 뭔가 순리다. 순리에 맞는 것이다. 거기에 맞추는 교육이 좋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객관적 자연주의입니다. 외부적 가시적 자연 우리가 말하는 뭐 구구산사회 자연 산천초목 이 자연 그런 자연입니다. 자연 눈에 보이는 그런 자연 세계 자연 현상을 강조하는 주의가 객관적 자연주의고 거기서 약간 이렇게 내부적 요소 관념적 요소 조금 섞여 있는 것이 주관적 자연주의입니다. 자, 주관적 자연주의. 주관적 자연주의 대표는 루소 같은 사람인데, 이 루소가 말하는 자연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 자연이 아니고, 인간의 내부적 자연, 인간의 내부에 있는 인간의 본성, 이걸 자연성, 자연이라 이렇게 합니다.
루소가 말하는 자연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위한 본성. 본성대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자연스러운 교육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객관적 자연주의는 어떤 외부적 눈에 보이는 자연현상을 강조한다면 주관적 자연주의는 인간 내부에 있는 본성, 그것이 자연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본성대로 사는 것이 또는 본성대로 교육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자연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관적 자연주의, 객관적 자연주의. 따라서 주관적 자연주의, 루소, 내부적 본성. 자, 객관적 자연주의, 코미니우스, 외부적 가시적 현상. 그래서 객관적 자연주의는 외부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 현상을 강조하고 주관적 자연주의는 인간의 내부적 본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관적 자연주의는 내부적 본성이 어떻게 나타나는, 내부의 본성이 그 사람의 흥미로 나타나는 흥미. 본성대로 어떤 사람은 축구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야구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농구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뭐 여행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바다를 좋아하고, 그 본성대로 자, 그 사람의 흥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흥미에 맞춰서 교육하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교사는 강제적으로 주입할 것이 아니라 본성이 각각 사람마다 다르니까 본성이 나타나도록 발현하도록 도와주는 안내자 역할이 바로 바람직한 교사들이 보면 안내자 역할. 그래서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자,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래서 내부적 본성이 내부에 있는 본성이 이 발현되도록 나타나도록 자,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 이것이 교사의 역할이다. 그래서 교사는 정원사와 같다. 자, 이렇게 밭을 갖고 꽃을 심고 가지를 쳐주고 이렇게 정원을 관리하는 정원사. 정원사 해주는 그냥 가지치기밖에 없으면 가지. 기름을 주고 그름을 주고 가지를 쳐고 가지를 치고 이렇게 예쁘게 자라도록 도와주는 이렇게 정원사입니다. 이 정원사는 뭐 수박을 호박으로 만들고 호박을 수박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뭐 호박이 줄 끊는다고 수박 되는 것도 아니고, 교사는 그냥 수박은 수박대로, 호박은 호박대로 그냥 자기 본성대로 자라나도록 하는 것, 도와주는 것. 수박은 수박대로 잘 자라도록, 호박은 호박대로 잘 자라도록. 그래서 학생마다 자기 본성대로, 수박 본성의 사람은 수박대로 자라고, 자, 호박 본성은 호박대로 자라고. 그래서 거친 사람 거친 대로, 부드러운 사람 부드러운 사람, 음악 좋아하는 사람 음악 좋아하는 대로, 미술 좋아하는 미술 좋아하는, 그 태어난 대로 한번 더 지 꼴린 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도록, 좋아하는 걸 할 수 있도록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학생이 아동 하고 싶은 대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교사, 이런 교사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부의 본성에 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교육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자연주의입니다. 자, 따라서 흥미중심 교육. 자, 안내자 정원사 역할, 환경 조성. 자, 이런 것들이 자, 주관주의 입장에서 본 교사의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자연주의는 왜 그 인간의 본성을 강조하는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착하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어린아이에게 가물가물거리는 어린아이가 제일 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자랄수록 세상의 때가 묻어 점점 악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착하게 태어난다는 성선설 입장이 루소의 생각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착하게 태어났으니까 착한 본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가능한 때를 덜 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이다 이렇게 봅니다. 원래 착한 본성이 있으면 착한 본성 그대로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때묻지 않게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때묻지 않은 순수한 원신, 자, 원시적 야만 상태 그대로가 가장 인간의 자, 이상적인 인간이 되려 봅니다. 가장 순수하고 착한 인간이다. 예를 들어 뭐 아마존의 눈물처럼 아프리카 이렇게 아무것도 안 입고 빨가벗고 다니도 부끄러움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본성대로 그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순수한 교육이 되려 봅니다. 그래서 뉴욕, 파리에 이렇게 사람들 북적거리면서 거기는 더 때가 묻고 더 사람들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시골에 사는 사람.
원시 밀리면서 사는 사람이 더 순수하고 착하다는 것입니다. 착한 본성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래서 시골에서 자라고 사람들 덜 부딪히고 조용하게 사는,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성품을 자연 그대로 타고난 본성대로 타고난 그 성품을 자연성이다.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자연성은 착한 본성을 자연성, 이것이 교육의 가장 이상적 방향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마디로 어른보다 어린아이가 가장 완전한 인간이다. 순수한 착한 인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어른보다 어린아이가 더 천국에 가깝다. 더 인간의 본성 가깝고 더 착하다는 것입니다. 어른보다 아이들이 더 착하다. 그래서 착한 본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런 착한 본성이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라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인기 하면서 점점 발달하면서 그 내부의 본성이 점점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흥미를 통해서, 자기 관심이나 흥미를 통해서 표현되니까 관심, 흥미에 맞춰서 교육하면 된다는 것이 이 루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해서 소극적입니다. 소극적. 아까 교육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한다면, 인간을 억지로 이제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는 어떤 틀을 정해놓고 규범을 정해놓고 그런 식으로 인간을 바꿔나가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간을 변화시키는 활동에 대해서 소극적입니다. 인간은 저절로 자라는 대로 그대로 두면 되는 것이지 그냥 억지로 이렇게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수박을 호박으로 바꾸고 호박을 수박으로 바꾸려고 해도 별 효과 없다. 그냥 수박은 수박대로 호박은 호박대로 자라도록 도와주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극적, 인위적으로 뭔가 인간을 변화시키를 딴 걸로 바꾸려고 하지 말라. 그래서 호박을 줄 거어서 수박으로 만들려고 억지로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착한 태어난 본성 그대로 살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육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루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변화시키는 활동에 대해서는 소극적. 자연스러운 본성 그대로 나타나도록 발현되도록 도와주면 된다. 안내자, 정원사 역할이 바람직한 교사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루소의 생각은 인간의 내부적 본성에 맞게 교육하자. 착한 본성으로 태어난 순수한 야인 그대로, 야만의 모습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자. 그것이 가장 자연성이고 가장 자연스러운 교육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본성이 발달 단계에 따라 나타나도록 기다리면 된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인위적으로 이렇게 교육하는 그런 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조기 교육이나 이런 것도 반대합니다. 제대로 기다리자. 때가 돼도 기다리자. 또 억지로 인위적으로 바꾸는 거, 변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말은 말대로, 소는 소대로, 자기 태어난 본성대로 살면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루소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남포가 말을 데려다 길들이게 해서 명말을 맞는다. 이건 안 된다. 인간은 본성 그대로 살면 되는 것이 억지로 이렇게 이런 인간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예의 바른 인간, 착한 인간 이렇게 미리 선을 그어놓고 그렇게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주의,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할 것은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도 실제론 계열의 철학인데, 실용주의는 실제 생활에 용도가 있는 것, 설모가 있는 것, 실제 생활에 설모가 있는 것을 중시하는 그런 주의가 실용주의입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에 설모가 있을 때 가치 있고 진리가 된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만 진리로 인정하는, 가치 있다고 보는 주의가 실용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실용주의 사람들은 현실 적합성을 강조합니다. 실생활에 맞는가? 실생활에 적합하면 가치가 있고 진리고, 실생활에 아무 도움이 안 되면 가치 없는 것이다. 이런 것들 실용주의 시각들입니다. 현실 적합성, 다른 말 유용성, 생활에 유용하냐 유용하지 않느냐,
생활에 도움이 되면 가치 있고 도움이 안 되면 가치 없는 것. 그래서 밥만 축내고 이런 인간들은 쓸모없다. 그래서 뭔가 돈벌이 해야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간이 가치 있는 인간이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있고 이 세상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식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식만 가치 있고 실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지식, 책에서만 의미 있는 이런 지식은 아무 필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에 쓸모가 있을 때 가치 있는 지식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건 이 사람들 실용주의 다른 도구주의입니다. 도구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수단이 되는 도구는 가치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이 가치 있다. 그래서 학습도 문제 해결 학습. 실제 생활에 문제를 갖다 주고 그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식들만 가치 있고 문제 해결하는 방법만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에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식, 그것이 가치 있다 봅니다. 실제 문제는 바로 아이들이 당면 문제입니다. 자, 초등학생 같은 초등학생 당면 문제, 중학생은 중학생 문제, 고등학생 문제. 결국 초등학생은 지금 당장 생활에 필요한 것, 자기 생활에 필요한 것만 가치 있고 나중에 어른에 대해서 성인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초등학생에게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 그래서 실제 생활에는 결국 실제 어떤 맥락이라는 원래 뜻은 이렇게 거미줄입니다. 거미줄을 사방에 다 엮여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이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변 배경과 환경, 이게 관련되는 그런 지식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식들이 실제 문제 해결에 더 도움되는 것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실전, 캐키묵고 고리타불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지식이 가치 있는 지식이고 배울 만한 가치 있는 지식이다. 그래서 그게 진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실용주의입니다. 자, 따라서 실용주의. 자, 현실 적합성, 유용성, 도구주의. 자, 실제적 문제 해결 학습. 자, 당면 문제. 자, 맥락 배경 중시. 그래서 실용주의는 실제 생활에 도움을 되는 그런 지식만이 가치 있다 보고, 자연주의는 자연 그대로 어떤 본성에 따라가는 교육, 이런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다음 이 자연주의와 실용주의를 절충한 것이 진보주의입니다. 진보주의. 진보주의는 좀 쉬웠다 하고,